네, 특강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우문론과 국어생활이에요. 우문론은 이제 자음모음부터 해서 우문변화,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단원이고, 이것이 그 문법으로서 우문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국어생활이란 단원, 그러니까 맞춤법, 표준어, 표준발음,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문법 단원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학습의 원리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제 시험의 출제는 국어생활에서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발음법 문제나 맞춤법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맞춤법이 출제됐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문제풀이를 위해서 공부는 우문론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표준발음법을 출제했다. 표준발음법 문제를 푼다. 그것은 우문변화 현상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결 짓는데 초점을 맞춰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세세하게 공부해야 될 거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세세한 내용들은 일단 접어두고 연결 짓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자료는 큰 종이로 정리하기.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로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장이 넘어갈 때 그 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이 책장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단절돼 버리는 이런 폐단을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문론에서 공부할 때 가장 처음 두음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동화 등등등 거쳐서 사이소리까지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데, 이 자료가 새로운 게 아니라 다 공부하고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모은 건데,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귀퉁이에 맞춤법 10항에서 12항, 여기 같으면은 사이소리 했을 때 맞춤법 30항 또는 표준발음법 해가지고 28항에서 30항, 그리고 또 표준어에도 12항이 또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맞춤법에도 표준발음법에도 또 표준어에도 이렇게 서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틀로 해서 하나하나를 관련되어 있는 국어 생활에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으로 초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문제. 역시 문제도 한 페이지 안에 지금 이야기했었던 우문의 기초부터 해서 마지막에 사이소리까지, 그래서 총 35문제를 한 페이지에 작은 글씨에서 넣었는데, 일단 답이 있으니까 답을 표시해서 마킹해서 답 중심으로 문제를 읽어가며 이론을 이해하는 이런 도구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사이소리 같은 경우도 세 문제를 배치해 봤는데요. 정형적인 그런 윤곽 잡기에 초점을 두고자 33번 문제는 발음에 초점을 둔 문제를 배치를 해봤고요. 34번 문제는 표기, 문제 앞에 아예 발문 유형을 써놨어요. 표기라고. 그래서 표기법의 문제. 그리고 35번 문제는 종합이라고 썼는데, 이 종합의 의미가 뭐냐면 발음법과 표기법 양 측면을 이 한 문제 풀이에 통합적으로 사고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선택지를 육지택일형으로 선택지를 6개를 넣어봤습니다. 학습용 자료니까 실전 대비용보다는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 우문 현상들을 이렇게 한눈에 쭉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뭘 하는지, 또 이 공부가 무엇에 도움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상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가 되는 자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일 앞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우문론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에서 자음모음 체계표, 그리고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모음 축약, 그 다음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이 우문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 페이지 안에 최대한 집약시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강의 진행할 때 요 한 페이지 가지고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하면은, 프린트 벌써 또 출력해서 다 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찢어서 컴퓨터 모니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벽에다가 테이프도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 그 익숙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아직 소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옆에다 붙여놓고 이제 강의 진행하는 동안에 언급되면 필요한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 되죠. 꼭 순차적으로 이 모듈을 완벽히 하고 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전 찾듯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쌓여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익숙해지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보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따로 자료 만들지 않고 그냥 한글 파일 그냥 그대로 화면에 띄웠는데,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법 개념과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국어생활 단원들, 그래서 그 책자를 책을 보면서 뭐 몇 페이지 이렇게 넘나들면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프린트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화면에서도 스크롤하면서 같이 좀 연동되기가 쉽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우문을 학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간단히 소개만 드릴게요. 모음 체계표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점, 그 중에 혀의 위치, 전설, 후설,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고 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죠. 그 다음 고, 중, 저는 입을 다물고 발음할 때, 벌리고 발음할 때. 모음 삼각도라고 해서 이, 우, 가운데 을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를 발음할 때도 우라고 발음하면서 전설에 기대어 후설, 그러니까 이, 이 번갈아 발음하면서 혀가 뒤로 당겨지는가 느껴보고, 이 아니면 이 이렇게 발음해도 되겠죠. 그래서 후설에서 전설로 혀가 나가는가 연습해보고, 입을 다물고 벌리고, 그리고 또 평순, 원순, 할 때 평순, 할 때 원순, 입술이 모아지는 것을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입모양이 변화되는지 유무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 입모양이 변화가 없는 게 단모음, 변화가 없는 것, 야. 하나를 발음할 때 입이 움직여요. 두 단계로 소리가 난다는 증거. 이런 식으로 단모음, 이중모음 연습하는 거고요. 밑에 부분에 모음 축약입니다. 우에 이가 결합되는데, 이가 뒤에 결합될 때는 모양 그대로 합쳐지죠. 그러면서 단모음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가 먼저 나오고 우가 뒤에 나올 때는 유로 축약이 됩니다. 근데 이 유는 이중모음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양성, 음성 서로 위아래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중세 국어에서 다루는 아래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중성, 이, 양성, 음성, 중성.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이 중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에 이가 결합하는데 쓰이죠. 중성이니까 양성과도 결합할 수 있고 음성과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다음 자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는 여기다가 입술 그리고 이빨, 잇몸, 입천장, 그리고 부드러운 입천장, 목젖, 너머, 목구멍. 이렇게 입모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음 체계표가 입 전체의 모양인데, 그중 5단계 중 맨 앞은 입술, 맨 뒤는 목청, 목구멍, 가운데 3개가 있죠. 가운데 3개. 잇몸, 경국에, 연국에 다 혀가 만납니다. 그래서 양순음, 설단음,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이렇게 하고,
안울림 소리가 기본인데 자음 중에도 울림 소리가 있고 울림 소리 중에는 비음, 콧소리, 그리고 유음, 그 다음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세 가지 소리의 대립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두시고요. 이미 공부가 익숙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걸 소리 내보면서 소리가 나는 위치 또는 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몸으로 느끼고 근육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음 축약이 있었듯이 자음 축약이 있는데 모음 축약에는 중성인 이모음이 양쪽에 작용했었죠. 자음에서는 히읗이 작용하는데 이 히읗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만나면서 얘네들이 같은 칸 안에 있는 거센 소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칸 안에 거센 소리가 되도록 이걸 자음 축약. 그리고 유성음과 무성음을 총정리해 보면은 유성음은 성대가 떨리는 건데 모음은 모두가 유성음이에요. 자음은 본질적으로 무성음인데 자음 중에서도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이응은 받침에 쓰인 이응을 얘기합니다. 받침의 이응. 초성에 있는 이응은 형식자음, 글자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자리를 비워두면 글자 모양이 어색하니까 그냥 빈 자리를 동그라미로 채워준 거지. 그래서 무성음은 그 이외의 자음이 모두 무성음이다.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 체계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고 다음 우문의 변화 전체를 이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문을 자음 모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문의 변화란 자음과 모음이 달라져야 우문 변화예요. 근데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문 변화 단원에서 묶어 처리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회피.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라는 자리에 특정한 글자가 오는 걸 꺼려하는 현상이지 있었던 글자가 다른 글자로 변화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문의 변화라는 본질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여는 법칙도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첫소리로 예를 들어 옷과 이가 만나면 오시 이렇게 되는데 앞말의 받침 자리에 시옷이 뒤로 넘어가 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시옷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글자가 바뀌진 않았어요. 우문이 변화된 건 아니죠.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좀 열외로 이렇게 놓게 된 것이고 중화, 동화, 축약 이와 같은 것들을 우문 변화의 본질적인 그런 항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 소개드린 것이고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두음 법칙이라는 이 항목인데 역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우문론과 국어생활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두음 법칙 머리두자 쓰였죠? 머리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머리혈이라는 부수로 봅니다. 두음,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성과 빗대어서 비교 이해가 중요한 거죠. 초성은 음절마다 그 첫소리를 초성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세 글자가 한 단어가 되는 경우에 첫 번째 음절에도 초성이 있고 두 번째 음절에도 초성이 세 번째도. 그런데 두음은 단어의 첫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첫소리. 그래서 두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 이름절의 첫소리. 제 이름절의 첫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일단 두음 법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리을과 니은이에요. 리을과 니은. 근데 리을은 모든 모음 앞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모든 모음이 아닙니다. 이 모음 앞에서만 두음 법칙, 즉 꺼려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점 생각해 두고 대표 단어로 예시를 들어 보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것. 두음 법칙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넓게 봐 두음 법칙하고 좀 관련이 깊다 싶은 것으로 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음가 있는 이응. 음가 있는 이응은 받침 자리에 쓰이는 것이지 두음 자리에 쓰일 수 없죠. 물론 두음 자리만이 아니라 이음절, 삼음절의 초성에도 다 같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음 법칙의 본질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관련은 있다.
겹자음. 겹자. 역시 받침 자리에 쓰이는 거지 초성 자리에 쓰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음만이 아니라 초성 자리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두음 법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은 있다라고 볼 내용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두음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 단어입니다. 두음일 때는 적용하고 두음이 아닌 자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주의할 것으로 심리적 두음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세 번째,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 속의 세 번째 글자 위치인데 두음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두음 자리가 아닌데 왜 두음 법칙 적용하느냐라고 해서 예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두 단어로 의식되는 남부, 끊고, 여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별개의 단어처럼 의식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두음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적용한 것. 바로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세 글자짜리 단어들. 왜 세 글자짜리 단어가 많이 출제되느냐? 바로 앞에 이름절 뒤에 끊어서 두 단어처럼 인식을 할까? 앞에 두 글자를 묶고 세 번째 글자를 떼어서 두 단어처럼 인식할까? 우리 심리가 이 글자의 의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표기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노석 같은 경우에 경하고 노석 이렇게 한다면 공경하다라는 뜻과 노석 이걸 한 덩어리에 묶으면 노인좌석 이런 뜻이 됩니다. 노인좌석을 공경하자, 의자를 공경한다는 엉뚱한 뜻이 되죠. 경로 묶으면 뭐가 돼요? 노인을 공경한다라는 뜻이고 좌석이죠. 노인을 공경하는 좌석. 이렇게 의미 구조가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맞다는 거죠. 두음 법칙 적용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라권을 보면 낙원이 있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발음 기호입니다. 신라권.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 발음대로 적어버린 건데 이게 맞다고 착각하면 그 뜻이 뭐가 돼요? 앞에 두 글자를 묶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러한 정원이죠.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 즐거움을 잃어버린 정원. 이렇게 뜻이 다르게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구조로 맞춤법 문제를 이해해 볼 그런 내용이에요. 두음 법칙의 본질은 그 정도까지만 맛보기 하고 그럼 이것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뭐냐?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맞춤법입니다. 맞춤법 단원의 10항에서 12항 무려 3개 항에 걸쳐서 두음 법칙이 관련돼 있어요. 자, 녀녀뉴니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여여유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기본 개념을 예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니은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일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위로 가서 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 왜냐하면 띄어쓰기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썼으니까 얘는 뭐예요? 분명한 두음 자리예요. 근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의존 명사로 띄어쓰지만 의미상 앞말에 연결된 것. 무슨 얘기야? 의미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띄어써서 두음이 분명한데 단어가 가진 뜻,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앞말에 종속돼 있다. 앞말에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한양이라고 할 때 금한 이게 있으니까 거기에 종속되어 얘가 쓰이는 거죠. 다르게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에 것이 없으면 양, 금한양 할 때 금양을 가져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10리 떨어져 있다. 너네 집은 리가 뭐냐? 이렇게 말이 됩니까? 몇 리 떨어져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몇 등등이 와야 그 다음에 리가 쓰일 수 있어요. 의미상 종속적으로 쓰이는 것. 자, 그래서 얘네들을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걸 인정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의존명사라서. 앞에 말에 종속되어 쓰이니까 그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게 그 이유예요. 의미상 종속,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쓴 것과 같은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여기 10항의 내용이고요. 11항에 가면 기본 틀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바로 요건데요.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률로 적는다. 자, 조건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라는 조건, 열률이라는 글자, 열률이라는 글자, 딱 요 제한된 조건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률로, 열률이라는 건 뭐예요? 두음 법칙을 적용한 방식이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백분율이라는 단어예요. 백분 할 때 니은에 해당되죠. 율, 여기 해당되죠. 자, 그에 비춰서 밑에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 시에서 들어볼 만한 용어들을 이렇게 빗대어 봤습니다. 거기 비춰서 음성률, 명중률, 합격률 이런 단어를 대조군으로 제시를 했는데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 다 뭐예요? 모음으로 끝났죠. 만약에 받침이 있다면 니은 받침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음성률 할 때 얘는 어때요? 이응이니까 니은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율, 여기는 리을이 들어가 있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열률이라는 글자에만 해당이 된다. 다른 글자는 아니에요. 좀 챙겨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서 또 이어가 보면 12항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12항.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해서 낙원, 레일 등등. 근데 두음 법칙 어두가 아니니까 어두가 아니면 쾌락, 극락, 리을이 살아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가 붙어야 된다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접두사처럼. 그러면 아까 썼던 것의 반대 경우죠. 그래서 상, 노인, 상, 띄고, 노인. 두 번째 글자인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아까 심리적 두음 자리 끊어 읽는 위치가 어디냐? 상노, 끊고 인 이런 경우라면은 상로, 리을로 적어야 되겠죠. 근데 노인이 먼저고 상이 나중에 붙는 구조니까 노동이 먼저고 중이 나중에 붙는 구조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끊어가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12항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이 맞춤법 어디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 자료 5페이지로 가봅시다. 5페이지로 가면 연음 법칙이 나오죠. 연음 법칙의 기본 개념은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연음 법칙,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일단 절음하고 끊어서 발음했던 것이 나중에 연음이 되죠. 얘처럼 연음이 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법적인 명칭을 붙일 때는 차이점이 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름을 정해야죠. 이것도 연음법칙, 얘도 연음법칙이라고 하면 차이를 못 느끼니까 저기 결국 연음이 되긴 하지만 일단 절음되는 지점을 포인트로 절음법칙이라고 구별해 봅니다. 차이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그대로 이어서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일단 끊었다가 이게 차이점이죠. 여기 이제 연음법칙이라는 항목에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변하는 것도 소개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3항, 14항, 그리고 밑에 15항까지 이어지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우리 프린트에 14, 15까지 나와 있죠. 자, 13항 뒤에 연음법칙 적용이 된다. 14항 연음법칙. 그리고 나서 밑에 15항은 뭐예요? 까매졌네요. 이렇게 절음 후에 연음, 절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표준 발음법입니다. 표준 발음법 13항부터 15항까지 전체가 30개 항이에요. 근데 전체가 30개 항인데 3개 항이니까 1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연음법칙, 절음법칙 하나로, 요거 하나로 정리를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음법칙을 이렇게 정리한 뒤에는 곧바로 가서 표준발음법 해당 단원을 정리를 끝내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연음, 실질 형태소 만날 때 절음. 그러면 표준발음법 내려가서 15항
헛받침이나 쌍받침 이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시작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몸으로 시작된 초성의 자음이 없는 그걸 또 한번 바꿔 말하면 앞말의 받침이 연음될 수 있는 초성이 비어있으니까 앞말의 받침이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조사, 어미, 전미사야. 조사, 어미, 전미사 이걸 묶어서 뭐라고? 바로 형식, 형태소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를 만나는 경우니까 연음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아, 을 형식, 형태소임을 제일 먼저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연음 법칙이다. 시옷 넘어간다, 지읒 넘어간다, 치읒 넘어간다. 확인해 주면 암기할 것이 없는 그런 단원이죠. 14항. 겹받침이 위에 그 헛받침이나 쌍받침 이것과 달리 겹받침이라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13항, 14항 이렇게 분리는 했지만 겹받침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러나 조서미 전미사가 만나는 거 형식 형태에서 만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13항이 여는 법칙이었듯이 14항도 그대로 여는 법칙이죠. 이때 겹받침의 발음 방식은 뭐예요? 뒤에 것만 넘어간다. 안, 니은 지읒에서 디귿만 넘어가 안사. 닭, 리을 기억인데 리을이 남고 기억은 넘어가서 달글, 넋시 이렇게 그때 넋시라고 넘어간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변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두 단계 변하죠. 자, 이렇게 해서 14항은 겹받침일 때 뒤에 것만 넘겨준다. 이걸 보는 항목이었고 15항은 뭐예요? 바로 실질 형태에서. 그래서 앞에 13, 14가 엮는 법칙인데 실질 형태에서가 왔을 때 절음 법칙.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옷 끊어서 발음하고 끊어서 발음하면 대표음이 되는데 그 대표음이 넘어가니까 오단이죠. 헛 디귿이 되고 넘어가니까 허두슴.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는 법칙, 절음 법칙 연결 지어본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화 대표음이 되는 것들 이건 기본사항이니까 뭐 한국인이면 당연하게 발음하는 것들이라 시험 문제에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이 정도예요. 넓다, 밟다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출제 항목으로는 표준발음법 이렇게 8항. 자, 그래서 8항에서 받침소리로 기역에서 디귿 포함해 이응까지 시옷 빼고 7개만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자리에 온 글자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건 한국인의 대표음에 대한 발음 방식이니까 암갈 거리는 전혀 없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10항 정도로 내려가면서 겹받침일 때 대표음 일정한 규칙성이 따르는 것들은 그래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른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검할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밟다, 밟다가 아니라 리을로 대표음이 되는 게 아니라 비읍, 밟다. 근데 리을 비읍에서 대표음이 비읍인 경우인데 여기를 보면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대표음이 되죠. 넓다. 그래서 이걸 대조할 항목으로 두 개가 같이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걸 챙기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밑에 11항에서 역시 대표음이 되는 방식. 그 중에 특별히 암기할 거리는 못 되는 항목인데 리을 기역이 기역과 만나면 이 기역은 뒤로 넘어가서 쌍기역으로 합쳐질 만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리을만 남죠. 리을 남고 기역 뒤로 가서 리을 남고 기역이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소리를 합쳐지는 경우를 보여준 사례. 자, 동화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늘 강조하는. 이거는 임의로 잠어동화라고 물음표에 둔 것은 실제 이런 용어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편의상 이거는 자음동화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자음동화의 본질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음끼리 만나서 같아져야 자음동화고 모음끼리 만나서 같아져야 모음동화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굳이 하면 디귿과 이
자음과 모음, 자음끼리가 아니라 모음끼리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항목을 설정하자니 너무 번거롭고 해서 그냥 통상 자음동화 쪽에 묶어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료면에서 자음의 문제, 모음의 문제. 자, 동화의 방향, 화살표를 보면 되죠. 앞 글자가 영향을 주고 뒷 글자가 변하는 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뒷 글자가 영향을 주고 앞 글자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행이라고 하는 거죠. 둘 다가 나타나면 상호동화고요.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원인이 리을인데 변화가 된 영향을 받은 대상이 리을로 변해요. 원인 리을, 변화된 결과 리을, 일치하는 것. 그렇게 리을 일치하는 걸 완전 동화. 여기는 미음이 영향을 줬는데 미음이 되는 게 아니라 리을이 니은 정도까지. 넓게 보아 비음이라는 같은 그룹에는 속했지만 동일한 글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완전 동화. 그래서 같은 그룹이 됐으니까 동화라고 붙일 만한 이유는 있는 거죠. 화살표가 붙은 지점에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점검해 두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동화의 세부 항목에 비음화, 비음, 콧소리,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유음화, 니은과 리을만의 문제죠. 그때 좀 더 영향력이 큰 리을이 니은을 끌고 와서 니은하고 리을끼리만 만날 때는 리을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돼줍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 상관없이 원리, 앞에 먼저 니은, 뒤에 리을로 갔죠. 앞에가 리을, 뒤에가 니은, 순서가 반대인, 얘와 반대인 경우인데 결국은 리을 똑같습니다. 얘네들의 문제가 어디에 걸리느냐?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돼 있어요. 앞글자 받침, 이건 저 설칙음이라고 하는데 설칙음 L이 됐을 때 그 다음 초성이라고 해서 R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앞에 영향을 받아서 리을은 LL.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이 두 번째 철자 L, 여기 R이 아니라 L이다라는 게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항목입니다. 유음화라는 항목에서 공부할 거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17항에서 보면 구겸화가 나오고 17항에 구겸화가 나오고 구겸화는 저 뒤에서 이 페이지 분량 때문에 뒤쪽에 배치했어요.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비음화. 자,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글자들이 니은, 미음 앞에서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비음이라고 부르고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발음한다. 비음이 이 다른 글자들을 비음으로 끌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비음한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을 위에서 봤던 얘를 끌고 오고 얘를 끌고 오고 얘를 끌고 오는 이게 모두 비음의 역할이죠. 그것을 표준 발음법에서 그대로 확인해 주는 항목입니다. 19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항 보면은 유음화. 그러니까 다른 글자가 미음이나 이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니은하고 리을 얘네들끼리만의 문제죠. 그랬을 때는 리을이 좀 더 센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니은을 끌고 오는 거죠. 이게 유음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음화 뒤에 이제 설치음화라고 한 것은 그 R은 떨다라는 글자 써서 설전음이라고 그래요. 떨림 소리, 르, 라 이렇게 떨리는 소리. 근데 L은 달, 알 이게 혀가 입천장에 딱 붙은 상태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달 이렇게 소리 냈을 때 공기가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는 혀 옆을 돌아갑니다. 혀하고 볼하고 그 사이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혀, 옆 여기 설치금이에요. 바로 L 발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L 발음이 되는 것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 단어들, 그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반대 방향.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과 리을은 순서 상관없이 리을. 근데 이거는 뭐야? 니은.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 영향.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단어를 발음하는 듯한 어색한 느낌. 그래서 상견례, 서로 만나보는 예식. 근데 이걸 리을로 발음하다 보면 원칙적인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은 상결례가 되고요. 서로 결례, 예에 어긋난 짓이란 뜻이 되버리죠. 전혀 엉뚱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상견례,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게 바로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의할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기본은 유마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고, 여기 이제 앞에 지나갔던 국외음화. 국외음화에서는 항상 점검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모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모음 이도 국외음화의 조건이다. 야, 여, 요, 유가 모두 국외음화의 조건이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디귿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날 때라고 설명하죠. 플러스. 바로 두 번째 주요 포인트는 형태소. 두 개 형태소가 만날 때 두음법칙이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잔디, 한 덩어리 형태소이기 때문에 한 형태소 안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느티나무에서 느티, 한 덩어리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느치라고 바뀌지 않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야여요유 그리고 플러스, 형태소가 만날 때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까지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국외음화 동화현상의 범위 안에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우문현상의 영역들이에요. 여기다가 조금 더 내용을 좀 이어보면은 아까 첫 번째 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옆에다 아예 붙여놓고 보자라고 제가 했었던 부분인데 축약이잖아요. 모음 축약에서 아, 어, 우가 앞에 오면서 에, 왜, 위가 되는 단모음이 되는 중세국어 시기에 단모음으로 굳어졌고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에 단모음으로 굳어지고 있는 글자. 야여요유 이중모음입니다. 입모양의 움직임이 있는 두 단계로 소리가 나는. 그리고 자음 쪽에도 축약이 있죠. 공통적으로 히읗이 들어가면서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 이런 우문의 축약. 자, 얘네들은 일단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을 밑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12항에서 히읗이 들어간 글자의 발음, 자음 축약 고려해서 거센 소리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기역 있는 같은 칸안의 거센 소리 키읔으로 놓고 히읗이 없어지면서 기역과 축약이 된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받침은 발음이 안 되고 뒤가 거센 소리로 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달, 리을만 남고 히읗은 뒤로 넘어가 지읒을 거센 소리 치로 만들어주죠. 이게 자음 축약인데 암결 단어가 전혀 없어요. 띄어쓰기한 경우도 발음은 이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면 암결거리 없이 정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문현상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문현상이 그대로 바로 출제 영역인 국어생활 영역에 해당된 부분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거를 짝짓는 것이 이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놓고 양이 조금 되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린트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자료에서 두음 법칙, 그리고 연음과 절음 법칙, 대표음 대기, 그리고 우문의 동화. 이 넓게 동화라는 제목 역할을 한다면 그 밑에 비음화가 되는 거, 유음화, 리을로 되는 거, 유음화, 국외음화, 그리고서 이제 축약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죠. 이 내용들이 바로 일단 다른 것들보다는 표준 발음법 영역이 제일 많았어요. 일부 맞춤법 영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보면은 난이도가 높아진다 싶은 것들일수록
바로 기본 줄기잡기로 줄여나갈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투리 부분은 따로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달랐을까? 기본적으로 암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볼 때 공부가 쉬워지는 겁니다. 조금 더 끊었다가 나머지 뒷부분을 또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